안녕하십니까. 대수장 전략위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최빈국 북한의 핵강국 행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이죠.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금년 들어 7번째이고 9월 이후에만 4번째입니다. 북한이 9월 12일 날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9월 15일 날 사흘 후죠. KN-23이라고 하는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9월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극초음속, 보통 초음속이라 그러면 슈퍼소닉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극초음속은 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하이퍼소닉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한이 이 화성 8형 미사일이다, 그리고 극초음속이다 이렇게 밝힌 이 미사일은 200km 정도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30km라는 비교적 낮은 고도로 이 활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미 군사 당국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이게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설계상의 요구들이 다 만족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북한은 지난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열 때 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5대 전략무기, 이 5대 전략무기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5대 전략무기가 어떤 거냐 하면요,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다탄두 대륙간 탄도탄, 좀 어렵죠? 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그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네 번째는 변칙 기동 탄도 미사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방금 말씀드린 극초음속 활공체 또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무기들은 강대국들만 가지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것들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자, 북한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적어도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이 5대 전략무기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그냥 단순한 핵보유 기정사실화라는 목표를 넘어서 핵강대국 지위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나라죠. GDP 규모는 대한민국의 45분의 1에 지나지 않고요. 개인 소득 수준도 20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0불이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북한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들을 추구하면서 핵강대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대륙간 탄도탄 분야, 북한은 이미 화성 15, 16 이런 대륙간 탄도탄 이 미사일들을 이미 선보였습니다. 시험 발사도 했죠. 가장 최근에 보여준 것, 이건 이제 2020년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 16이라는 대륙간 탄도탄을 선보였는데 높이가 25m 정도입니다. 10층 건물 정도로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덩치로 봐서는 미국과 러시아도 이 정도로 큰 ICBM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탄을 앞으로 고체 연료를 장전하고 여기에다가 이 머빙 시스템, 즉 다탄도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 머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두 하나가 찔리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이 꼭지에 여러 개의 핵탄두가 실려서 각각 독립적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아주 가공한 무기죠. 북한이 이걸 좀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부분, 이 순항 미사일은 사실 한국이 좀 북한보다 앞서가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현무 프로그램 중에서 현무 3 시리즈가 바로 순항미사일 시리즈죠.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탄도미사일 부분에 치중을 했고, 그러는 동안에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었는데, 금년에 이미 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어요. 1월달, 3월달, 9월달. 이걸 보면 이 분야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고 압도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부분. 여기에 있어서는요, 북한은 이미 북극성 시리즈의 SLBM들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이 북한이 작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도 보였고요. 또 금년 1월달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요, 그 미사일을 운용하는 플랫폼, 즉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심포급 2,000톤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외들은 다 조물아기 구식 잠수함들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중형 잠수함 제작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진에 지금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오하이오급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핵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18,000톤, 길이가 180m. 이 잠수함이 소위 핵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수중 핵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발사관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기, 최대 24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그 미사일 하나가 10개씩 다탄두를 달고 있다면 도합 240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거죠. 또 사진에 보시는 그 도산 안창호함, 이건 대한민국이 건조한 겁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취역한 거죠. 이거는 좀 규모가 적고 3,000톤급이지만 여기에 발사관이 6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이죠. 이거 가지고 지난 9월 15일 날 SLBM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북한이 바로 이 핵잠수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항미사일하고는 날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순항미사일은 날개를 달고 있어서 이 지형에 따라서 이 비행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 대신 속도가 늦고 또 대형으로 만들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레이더를 회피하는 데는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변칙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높이 솟아 올랐다가 중력에 의해서 그 무게가 내리꽂히는, 소위 자유낙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궤적을 가지고 내리꽂히는 미사일이 바로 이 탄도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게 변칙이 되면요, 이게 그 궤적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머뉴버링을 합니다. 다시 솟아 올랐다가 다시 내려간다든지, 이런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으로서는 사실 방어하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방어망이나 사드 같은 것은요, 다 탄도미사일 궤적을 근거로, 탄도미사일은 궤적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로 이 NK-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 미사일, 이걸 변칙 탄도미사일로 여기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한국군과 미군 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남 군사 우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동맹을 이완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주한미군이 여기에서 방어가 안 되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9월 28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한 겁니다. 물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상 탄도미사일처럼 발사가 되었다가 고공 100km 이상에서 본체에서 분리돼 나와서 핵탄두 부분이 분리돼 나와서 그 핵탄두가 다시 이 음속 5배 이상의 고속으로 활공을 하는 겁니다. 이 활공을 하면서는요, 또 좌우 상하 흔들림, 피칭, 요잉,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해서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 말하자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북한이 바로 이걸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험 발사한 겁니다. 북한이 9월 28일 날 발사한 것은 아직 이 분리된 탄두가 음속 5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초보 수준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중국과 사실은 이 극초음속 무기는 중국과 러시아만 지금 실전 배치하고 있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극초음속 무기는 이미 수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킨잘 미사일, 아방가드 미사일. 이 킨잘 미사일은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투기, 전폭기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이고요. 아방가드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 소위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게요 최대 속도가 음속 27배까지 나왔습니다. 사거리도 6,000km에서 1만 km. 그리고 또 여기다가 사르맛이라고 하는 새로운 ICBM을 푸틴이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사거리가 18,000km. 참 무시무시한 무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2019년 10월 1일 건국절 날 동풍 17이라고 하는 소위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이런 그 선진국들이 이 초음속 무기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지금 북한이 여기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소개를 하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ICBM, 다탄두 ICBM 이것과 마찬가지로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무기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다탄두 ICBM 같은 것은요, 한번 발사가 되면 이걸 막지 못하면 동시에 여러 곳의 목표가 타격되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높은 무기가 바로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또는 지상 발사 다탄두 ICBM입니다. 이 극초음속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탄두가 마지막 단계에서 분리돼서 음속 5배가 넘는 고속으로 활공을 하고 흔들리면서 활공을 해서 목표물을 향해 갈 때 상대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핵탄두가 실려 있는지 재래탄두가 실려 있는지를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공을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방향을 목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핵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놓치면 그 대응을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다탄두 ICBM이나 극초음속 무기 같은 것은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the most destabilizing weapon, 가장 위험한 무기다. 북한이 이걸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 강대국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요, 2018년도에 북한이 펼쳤던 평화 공세가 허위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라는 이 대륙간 탄도탄을 시험 발사했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이 평화 공세를 펼쳤죠.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정상회담을 하자, 대화를 하자 이렇게 평화 공세를 펼쳤고, 그러다가 이 평화 공세 중에 대화가 무산되면서 2019년 5월 4일 날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 1년 5개월 동안 북한은 눈부신 평화 공세를 펼치고 눈부신 정상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 기간 중에 남북 간의 정상 만남이 3차례 있었고 그 결과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이 도출되었죠. 미국과 북한 사이에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 시진핑은 4차례 만났고 푸틴 대통령과도 1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도합 10차례 정상 만남을 가지면서 이 소위 평화쇼를 펼쳤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서는 전략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고 만약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금년 들어서 이렇게 잇따라서 극초음속 무기에 순항미사일에 이런 무기들을 시험 발사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말하자면 대화를 하든 협상을 하든
뭘 할 때 그 뒤로는 항상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 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핵개발은 핵개발대로 지속하는 소위 이중 전략을 지속해 왔고 단 한 번도 이 전략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공세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평화공세가 아니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해석입니다. 자, 이상의 북한의 핵강국 행보를 종합해 보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중 전략, two track strategy입니다. 대화할 때 대화는 하더라도 뒤로는 핵개발은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들, 이게 뭐 진보 정부다 보수 정부다 좌파 정부다 우파 정부다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들은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소위 한국의 우파 성향의 정부는요, 이 좌파 성향의 정부들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죠. 무분별하게 북한에 퍼주기한 것들, 도와준 것, 돈 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핵무기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재를 강화하고 당당하게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죠. 또 반대로 소위 좌파 정부들은 소위 우파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냉전적 사고방식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북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북한은 대한민국 말을 듣고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핵 포기를 강제할 만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 플레이, 이것도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외교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뭐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서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도합 11개의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채택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국과 러시아는 소위 북한에 대해서 치명적인 제재, 이 크리플링 생션, 치명적인 제재는 하지 못하도록 항상 안보리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밀무역을 통해서 제공하는 이중 플레이를 해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네, 북한이 강력한 체제 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중 전략을 버린 적이 없고 거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비호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차기 정부는요, with the bomb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with 코로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도 with the bomb, 북핵과 더불어 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당분간 북핵을 머리맡에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의 북핵 대응은요, 북한하고 뭐 대화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요, 대화는 대화대로 노력하더라도 동맹국을 보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핵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의 비중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핵균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즉 북한의 핵위협, 뭐 동북아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핵위협,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이 억제력을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물론 뭐 저는 이걸 핵 대화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핵 대화 노력은 하되 핵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이 망상에 가까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핵 균형을 병행함으로써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비중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핵균형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얼마나 강력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요, 북한 핵 문제와 중국 핵위협이 얼마나 악화되느냐, 그 강도와 속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직접 핵을 만드는 것, 독자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그 대신 핵무장을 통해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미국의 이런 정책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강행하면 동맹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동맹을 버리고 핵무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이익인가를 따져보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답이. 그러나 북한 핵에 상시할 수 있는, 북한 핵 위협을 상시할 수 있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무기를, 저뢰 무기를 첨단화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미사일 부분에서는요, 우리도 상당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탄도미사일 부분에서 남북 간 격차가 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그만큼 앞서갔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무 1, 2, 3, 4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면서 탄도미사일 부분에서 상당히 따라붙었고요.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오히려 좀 앞서가고 있고요. 이런 저뢰 무기들이 정확성과 침투성과 치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핵 위협을 일부 상쇄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북핵이 더 나빠지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또 나토식으로 핵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것도 검토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또 여기서 더 나빠진다면 이제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서 일본, 한국, 대만 같은 동맹국들의 핵 무장을 오히려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합세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에 맞서는 소위 민주주의 핵동맹 같은 것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먼 미래가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르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나빠진다면 중국이 훨씬 지금보다 더 심하게 팽창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고 북한도 덩달아 그렇게 한다면 글쎄요, 나토 같은 체제가 아시아에서도 구축돼야 될지도 모르죠. 물론 이것은 뭐 불확실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단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당장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지만 핵 실력은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정부는 이런 북한 핵 위협을 방치한 채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기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당위성과 과연 얼마나 부합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예, 오늘은 최빈국 북한의 핵강국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핵을 포기시킨다, 저렇게 하면 핵을 포기시킨다는 이런 거짓말을 더 하지 말고 핵 포기 대화는 지속하더라도 핵 위협을 상쇄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